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문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문항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선택형 그리고 서답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선택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질문이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옵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답형은 질문만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선택형에 대한 문항 개발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다음에는 또 완성형, 단답형, 선원 수령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검사 문항은 지금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학력 경계선 이하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유용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여러 내용을 다룰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채점 결과를 통해서 의미 있는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지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 문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보시죠. 위 글에 숨어있는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선생님, 이거 향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막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 향이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좀 알아보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향 감별사가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향기는 화관이 크고 아름다운 꽃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고 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세게 살고 자기 빛을 잃지 않은 작은 풀꽃이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 글에 숨어있는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화려하게 꾸민 외모가 중요하다. 2번 다양한 직업에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3번 힘들어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한다. 4번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힘들어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밑에 어떤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이건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라고 하는 문항 반응 이론을 이용해서 문항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률 70%이고요. 정답은 3. 그랬어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답률이 70%이면은 이제 뭐 보통 난이도 중에서도 조금 쉬운 쪽의 난이도죠. 그러면 보시면 답지 반응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상위 27% 학생들은 100% 정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위 27% 학생들의 정답 반응을 보시면요. 3번에 응답한 학생들이 33%. 예. 그리고 4번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58%의 학생들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하위 27%의 학생들이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어 교과에서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하는지, 잘 성취하지 못하는지,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전체 집단을 이제 아까는 우리가 상위 27%, 하위 27%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여기에서는 총 구간을 몇 개 구간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위 20%까지의 학생들은 4번에 정답할 확률이 59.4%였어요. 네. 거의 60%의 학생들이 4번에 정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20에서 40%에 있는 학생들이 4번, 그때부터는 이제 3번에 정답할 확률이 53.8%. 그러니까 정답할 확률이 이제 반절이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러한 답지 반응이 나온 까닭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 하위에 있는 20% 학생들이 어떤 숨어있는, 글을 읽고 숨어있는 뜻을 찾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정학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선택형 검사 문항의 단점, 전 단점이란 말보다는 한계라는 그런 단어를 더 사용하고 싶은데요. 선택형 검사 문항의 한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문항 제작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선택형 중에서도 선다형, 답지반응 구성하는 게 답항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두 번째는 단순한 기억력 내지 정보 지식의 측정에 치우칠 수가 있다. 네, 이게 한계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바꿔 생각하면 단순한 기억력 내지 정보 지식을 측정할 때는 또 선택형 문항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측을 통해 정답할 확률을 제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정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네 번째는 이 학생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문항 개발 지침, 실제 지침을 예시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요.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문항이 중요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2009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이긴 한데요. 보시면 계절에 따라 자연환경이 변화함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이 성취기준을 성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나무의 모습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봄에는 꽃이 활짝 펴, 여름에는 진한 초록색 잎으로 덮여, 가을에는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괄호 나무의 모습. 자, 선생님들 어떤 나무의 모습을 생각하셨나요? 무슨 나무지? 단풍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저도 처음에 이 문항을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항을 보겠습니다. 1번 늘 푸른 나무, 2번 계절과 상관없는 나무, 3번 하루 동안에 달라진, 4번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5번 항상 변함이 없이 일정한. 답은 너무 허망하게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이 계절에 따라 자연환경이 변함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은요, 어떤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다루면서 앞에 도입찰시에서 이제 얘기되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문항이 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항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항은 하나의 사실을 묻도록 단순, 명쾌하게 구조화해야 한다.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을 묻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 OX 문제에서도요. 삼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3개이고 변의 개수는 4개이다. 자, 어린 학생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O야 X나 했을 때 애들이 이거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틀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세모라고 한 애도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O, X라고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한 문항에서는 하나의 내용을 물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좋은 문항이고요. 세 번째는 답지들의 형태가 유사해야 됩니다. 예, 보시면 아래 예시를 보시면요. 학급 회의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하고 질문했어요. 1번 회의 시작을 알린다. 2번 세부 실천 내용을 결정. 3번 반성. 4번 뭐뭐뭐를 알려준다. 이렇게 어떤 서술어로 끝나고 어떤 거는 명사형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회의 시작을 알린다. 실천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답항의 구성이 유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답지들의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2번과 4번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 4번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중이라도 내 의견을 말한다. 이거는 사실 같은 걸 묻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예,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 어떻게 바꿨느냐? 자, 4번을 내 의견을 발표할 때는 옆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이 토의할 때 바른 자세로 바른 것은, 토의할 때 자세로 바른 것은 이렇게 해서 답항 보시면요. 내 의견을 굽히 잡고 끝까지 주장한다. 2번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 3번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내 발표를 준비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답항 구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셨어요. 국어 개발진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3번 답항을 만들어 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내 발표를 준비한다. 예.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표집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 0명의 학생이 응답했어요. 지금 우리들은 좀 되게 일상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내 발표를 준비하고 내 발표가 끝나면 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국어팀 선생님들한테 제가 매우 혼났습니다. 5번째,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혼동하시는 거예요. 문항 개발자들이. 문두 간결성의 원칙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두는 자세히 표현해야 돼요. 즉, 어떤 지시문이죠. 또 질문이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답지를 간결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기사문을 쓸 때 기사거리를 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네. 그래서 1번 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정한다. 2번 뭐뭐로 정한다. 3번 뭐뭐로 정한다. 4번 뭐뭐로 정한다. 이거 답판 간결하게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뭐뭐 하는 내용, 내용 이렇게 해서 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했으니까 정한다는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문항의 사태 설정이 억지스럽거나 거짓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음은 추의 개수에 따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추 5개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이랬어요. 단 추의 무게는 같다 이랬고요. 추 1개 매다니까 용수철 7cm, 2개 매다니까 14, 3개 매다니까 우리 9구단 7단 외우면 되죠. 7, 3, 21, 7, 4, 28, 7, 5, 35cm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우리 검토진 선생님들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억지스럽다. 왜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정도 용수철이 늘어나려면 애나 달아야 늘어날까? 추 달아서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 과학 실험 해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용수철이 쭉쭉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또 우리가 실험하는 추로 생각해 볼 때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대체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너무 길게 잡았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문항 개발진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지 않는 KTX역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문항의 사태 설정에 억지스러운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팥빙수 한 그릇을 만드는데 팥 3kg이 필요합니다. 팥빙수 10그릇을 만들려면 팥이 몇 킬로그램 필요할까요? 이랬습니다. 이 문항을 우리 젊은 아직 결혼 안 하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이제 문항 발표를 하고 검토회를 진행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팥빙수 먹으면 설사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팥 3kg을 삶아서 팥빙수를 먹는다 하면 다라이로 이제 국자로 퍼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사태 설정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왜 킬로미터, 미터, 덧셈 공부할 때 우리 수학책이나 예시로 많이 나오죠. 학생이 보통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를 가요. 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다시 가는데 갈 때 집에서 위쪽으로 해서 어디를 들러가냐면 보통 도서관을 들러서 가요. 그래서 도서관까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도서관에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그리고 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올 때는 또 위로 안 가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아래로 오는데 놀이터를 들려서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놀이터까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놀이터에서 집까지 몇 킬로미터 몇 미터. 그래서 문제는 뭐죠? 영수든 철수든 민이든 얘가 걸은 총 거리예요.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30 몇 킬로 몇백 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그 문항을 딱 보시더니 얘는 오늘 안으로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 보통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오래 걷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할 때, 예, 행군할 때, 1시간에 한 4km에서 5km 걷는데요. 그러면은 남자 선생님 말씀 이제 저쪽 사투리 쓰시는 분이셨는데 미치다고 집에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학교 갔다가 그날 안으로 못 들어온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 사태 설정이 좀 억지스러운 것들. 물론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생활 문제라고 해서 좀 그런 거 내는 게 좀 많습니다. 수수깡을 0.1mm씩 자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수깡을 어떻게 0.1mm씩 참 자르다 좀 뭉개지죠. 애들 손 벨 수도 있어요. 네.